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내일을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키워드 세 가지. 첫 번째, 기관 투자자. 두 번째, 유통 소비주. 세 번째, 제약 바이오입니다. 기관 투자자부터 볼게요.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고 오늘은 외국인까지 같이 받쳐주는 그런 수급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장이 좋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기관 중에서도 우리가 금융투자사를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유효한가요? 네, 음, 그러니까 최근에 지수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기관 투자자인데 음, 금투가 대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금투가 오늘도 코스피 많이 샀고 코스닥도 좀 샀는데 원래 네. 뭐 변동성이 나올 때만큼의 거래대금은 아니지만 음, 꾸준하게 들어온다.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의 이 주식 부양책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음, 기관이 계속 물량 받아주는 거죠. 금투에서. 뭐 언제까지 돈을 받아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책 자체가 음, 임기 동안 계속 될 거다. 특히나 올해 지방선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 상승 요인 자체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그죠. 올라와서 여기서 더 간다 만다 이거를 판단하기보다도 일단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돼서 올라갔다기보다도 음, 정부에서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뭐 유동성 공급도 좀 하고 부동산 억제하면서 그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게끔 유도도 많이 했고 뭐 물론 네, 의도를 한지 안 한지 우리가 판단할 바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부동산을 옥죄는 정책을 했고 그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된 건 맞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자금도 많이 몰렸고 그 과정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 올려준 것도 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가 시장 상승 요인을 본다면 역시나 기관 투자자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핵심 키 플레이어로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좀 당분간은 계속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현 정부의 이 주식 부양 정책은 음,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어, 보면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음.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도 이제 하락 예측 요인으로 가져와 주신 게 글로벌적인 네. 요인입니다. 미국의 기술주의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고 또 이제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AI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수익성 우려로 지금 치닫고 네. 있기 때문에 약세 흐름이 계속될지 미지수다. 자, 두 번째가 사실 조금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가져와 주셨어요. 그래서 뒤에 한번 보여주시면 이 지금 제목이 은행주가 일제히 조정을 받았다. 연준 총재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메파인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상당 기간 동결 인상 염두도 시사라고 하면서 조금은 우려되는 이야기인데요. 멘토님께서 설명 주시기 쉽도록 제가 관련된 기사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발언을 한 사람이 총 2명이라고 해요. 로건이라는 사람이랑 해맥이라는 사람인데 이 로건이 우리의 정책이 연준의 이중 책무,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어느 쪽 목표에 대한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 하면서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줄 보시면은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치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분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선정하는 회의에서 투표권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저 두 분 다 투표권 있는 분들이에요. 뒷페이지 보시면 나머지 분도 나와 네. 있습니다. 저분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랑 음. 저 둘 다 투표권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총재라는 이름 붙으면 투표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냐면 한 분은 좀 더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죠. 음. 금리 인상도 가능성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연준에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연준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 정책을 바꿨을 때 네.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진 않을까 이거를 항상 고민하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타이트하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낮추면은 이게 쫙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인데 근데 둘 다 매파 인사예요. 근데 왜 자꾸 이런 부분들이 기술주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기술주들 중심의 노이즈들이 많죠. 그러니까 비용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수익성에 대한 염려. 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수익성이 얼마나 될 건데 네.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앞으로 그만큼 돈을 벌고 돈을 회수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이며 근데 지금 투자를 한 게 여태껏 한 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미국 증시의 기술주들의 조정을 만들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매파적인 인사들이 저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은 지금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아요. 금리를 낮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기도 애매해요. 네, 왜냐하면 금리를 올려버리면 수요가 또 확 줄어들거든요. 네. 지금 안 그래도 고용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데 그렇죠. 금리 올려버리면은 이게 또 어. 소비도 위축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 올려버리면은 비용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근데 금리를 낮추자니 금리를 낮추면은 소비가 확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올까 봐 무섭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워낙 지금 재정 적자부터 시작해갖고 돈을 많이 투자를 하니까 연준 위원들이 그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맥 총리가 지금 기준금리를 미세 조정하려 하기보다는 최근 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경제 성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인내심을 갖는 쪽으로 기우는 것을 선호한다. 나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는 꽤 상당 기간 금리를 동결할 수 있을 것. 못 박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저게 어렵게 얘기해서 그런데 네. 쉽게 말하면요. 네. 야 지금 우리 통화 정책 바꾸면 안 되니까 지켜보자 이 말을 저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현상 유지하자.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어. 어렵게 한 거예요. 아. 네. 자, 지금 러우 공격 중대만 공격풍님이 핵심 기업들 다 빠져나간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레이치와님께서 클리블랜드는 항상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연준에도 지금 투표를 12명으로 구성된 그 FOMC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라고 하니까 기준금리를 이 두 명이 이야기를 한 것이 뭐 반드시 동결로 이어진다라는 그렇죠. 건 아니죠. 네, 저 두 총재의 발언이 뭐 이것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연준 인사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가 아,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케비노 씨가 이제 의장으로 지명이 됐잖아요. 네. 이제 파월 후임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케비노 씨도 매파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걸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예, 버냉키라는 사람을 부정하면서 옛날에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케비노 씨 자체 성향이 돈을 풀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막 시장 부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케비노 씨도 약간 매파적으로 스탠스를 취하면서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럼 심지어 시장에서는 만약에 진짜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이 지금 미국 기술주들을 오히려 좀 주춤하게 만드는 네. 데 기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 할 거다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항상 비둘기 뭐 매둘기 뭐 케빈 워시도 비둘기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단기간에 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조금은 어려운 전망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대로 갈 것이다라는 게 현재까지는 중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견 두 가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두 번째 키워드 유통 소비주로 볼 것입니다. 자, 일단 오늘 주도 섹터 특징으로 원자력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미국 원자력 전문 기업인 홀텍 인터내셔널이 IPO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원전 섹터가 다 같이 올랐다. 그리고 두 번째 에보뮨 아토피 신약 임상 2상에 성공한 ABL 바이오인가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아니라 에이프릴 바이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네네. 에이프릴 바이오 상한가 속에 제약 바이오 일제히 상승했다. 근데 에이프릴 바이오만 오른 게 아니라 실제로 ABL 바이오도 올랐더라고요. 아, 네. 근데 두 개 이름이 헷갈려요, 좀. 네, 맞아요. 네.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키워드는 유통 소비주인데 네. 왜 저걸 넣었냐? 네. 오늘 유통 소비주 중에 일부가 빠졌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원전 관련주들 오른 거는 미국의 홀텍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여기도 이제 IPO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원전 섹터가 올랐다. 이게 미국 IPO가 우리나라에 저렇게까지 영향을 줬던 적이 최근에
스페이스 X가 저렇게 만든 것 같아요, 사실 심리를. 그래가지고 오늘 IPO라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그렇죠. 되는. 왜냐면 그거 저러한 홀텍 같은 기업이 상장함으로써 이쪽에 대한 돈이 쏠릴 것이다라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기대 네. 심리가 오늘 원전주들을 이끈 것 같고요. 음.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어쨌든 전력 공급 부족에 대한 네. 부분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전이 그거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럼 실제로 저런 홀텍이라는 기업이 IPO 하면서 SMR 실제로 되는 거 아니야? 저기가 SMR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원전주들을 또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은행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네. 유통 소비, 원전, 은행 이렇게 네. 가져와 주셨는데 뒤에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은 새벽 배송 규제 완화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형마트들이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한편에서는 새벽 배송 규제 완화해도 그것도 어쨌든 비용으로 처음에는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어떠한 수혜가 되지는 못할 거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쿠팡 이슈가 불거지면서 네. 지금 대안으로 저에게 나온 거예요. 네. 쿠팡처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저걸 하면 어떻겠냐라는 차라리 우리 기업에 맡기자. 논의가 나온 거고. 네. 근데 이제 저게 통과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또 근로자들 편 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정부. 네. 그렇죠? 저기 일하는 사람들이 또 반대하면은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네. 할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도 좀 저거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일단 쿠팡이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야 네. 그러니까 우리 현 정부 입장에서는 쿠팡의 의존도를 낮추고 오히려 분산시키는 게 기업 우리나라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거를 하면은 쏠리잖아요. 그죠. 그 쏠리니까 그 우리나라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분산시키는 게 좋아요.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으로 경쟁을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공급처가 다변화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쿠팡만 하게 되면은 쏠리잖아요, 쿠팡한테. 그죠. 그러니까 굳이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같이 다 하자 이 마인드인데 그럼 이제 중간에서는 저게 만약에 새벽 배송하면은 근로자들 뭐 어쩌고저쩌고 또 얘기 나올 거고 그러면서 뭐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저런 것들을 다 비용이잖아요. 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 인건비 나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데 사실 오늘 뭐 유통주들의 일부 종목군들의 급락은 사실 뭐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은 있었는데 이게 또 통과가 안 되면은 사실 실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종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거를 통과시킬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지금 봐봐요. 민주당 우리나라 정권과 민주당에서 쿠팡에 대한 추궁을 강하게 했죠. 네. 강하게 했는데 그 명분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하게 한 명분이 이거였다라는 거를 하려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또 흐지부지 돼버리면은 사실 그 명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좀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우리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새벽 배송 선택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업들에게서부터 새벽 배송 서비스를 우리가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뭐 개인정보가 다 털렸는데도 쿠팡밖에 없다라고 해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그쵸. 나는 현관 비밀번호도 다 털리고 네. 이것저것 다 내어주고 뭐 이름이며 이메일이며 우리 부모님 주소며 다 터졌는데 얘네는 그냥 배째라야. 와 그러면은 조금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국민들이 약간 선택권이 강해지는 게 네, 좋겠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정치 이런 거 떠나서, 그쵸. 그러니까 정치 다 빼고, 그러니까 쿠팡 뭐 미국 기업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딱 객관적으로 정치 딱 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객이고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관점의 차이고 맞아요. 해석의 차이이지만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거를 좀 화두를 꺼냈기 때문에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 네. 예, 그래서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어요. 국민 입장에서는 두 가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쿠팡이 현재 우리한테 주는 이점 때문에 네. 쿠팡에 대한 가입자 수가 오히려 늘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쿠팡이 현재 우리한테 주고 있는 고객 서비스의 질이 높다라고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기업들이 이제 끼어들었을 때 과연 그 쿠팡 자리를 선점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로 대두가 되겠네요. 자, 여러 가지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는데 비트코인 얘기도 하시고 네. 빗썸 사고도 터져가지고 네. 사실 오늘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앞 페이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내일 기대되는 섹터로 유통 소비는 지금 이야기가 나왔지만 원전 이야기해 주셨고 네. 은행까지 넣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은행주들이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증시도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증시로 인해서 지금 보통 지주사들이 증권을 네. 포함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음,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이거 다 증권이 따로 상장 안 돼 있고 다 포함돼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실적, 그러니까 너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 B2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 다 이자, 수수료 다 그게 다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너무 좋고 거래대금이 몰리니까 지금 은행주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물론 부동산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주식에선 대출을 막 지금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대출 그만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화랑이니까 은행주도 금융주들도 좋은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여기서 더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금융주들은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는 상황에서 실적까지 잘 나오니까 확 떠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도 섹터 특징으로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에이프릴 바이오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약 바이오주 이제 국장 키워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변동성의 주범으로 에이프릴 바이오를 꼽아주셨는데 이 내용을 제가 보고 너무 웃겼던 게 네. 먼저 뒤에 기사부터 볼게요. 제목이 참 우프입니다. 전세금을 갚으려 에이프릴 바이오 임원이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나요? 아니면 조금 큰 이슈인가요? 저거는 괘씸죄예요. 어. 왜냐면 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15% 빠졌거든요. 근데 저 이슈 때문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회사 측에서는 저게 개인적인 사유로 매각했다는데. 다 알려져 버렸어요. 그쵸, 이게 사실 괘씸죄죠. 근데 저거를 오늘 한 번에 다 만회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임원들은 사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저걸 팔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가 상한가 간 이유는 어제 에보뮴이라는 미국 기업이 이제 아토피 피부염 신약 임상 성공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네. 에보뮴이 70%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에보뮴 쪽에 파트너사예요.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저 사파 플랫폼을 기술 이전을 한 게 에보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보뮴이 저 아토피 신약 이상 성공한 데 배경이 이제 사파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네. 가치가 있다 해서 네. 오늘 상한가 간 거예요.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차트 한번 변동성을 함께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내렸다가 확 올라가는 그 부분이 많은 분들께서 나 배신감 느낀다 이런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 15% 빠졌는데 어. 이거 오늘 보시면은 바로 상한가. 그러니까 파셨던 분들 얼마나 억울하실까. 그러니까 이거 여기 만약에 손절하신 분들만 완전히 그냥 화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면 경영진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개인들 손절했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그죠? 그러게요.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괘씸죄가 이렇게 한번 붙어버리면 안 좋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건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케이스죠. 음. 손절한 사람들 얼마나 이거 배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투자하실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특히 이제 굉장히 제약바이오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이번에 코스닥에 오른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네, 그렇죠. 갑자기 20%가 빠져버리는 네. 등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코스닥장이 화랑이다라고 하더라도 바이오만큼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에 네. 바이오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니고요. 아. 다 그래요. 네. 예, 오늘 뭐 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어제 10% 빠졌다가 오늘 또 반등 나오고 또 마지막에 또 빼고 끝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 하루에 10% 변동성은 그냥 기본 깔고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 또 이게 또 이러한 변동성이 나오는 이유가 그동안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많이 올라오니까 이런 또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개별 종목에 ABL 바이오, 한미약품, 올릭스 같이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에이프릴 바이오의 어떤 단일 이슈인데 네. 왜 같이 오르는 거죠? 근데 사실 올랐는데 결국에 오른 거 반납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아. 뭐냐면 그러니까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음. 어제 저 소식 때문에 바이오 섹터 싹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다 보니까 저게 상한가 가니까 그 빠졌던 거 싹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자체가 거의 뭐 10조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10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은 보통 ETF랑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프릴 바이오가 빠지면서 확 주가 빠지니까 매도 물량 나오면서 쫙 지수가 끌어내려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